안녕하세요. 미스티어입니다. 범고래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에서 인간을 공격해 목숨을 앗아간 기록은 거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밤이 된 수족관에 혼자 남아 있었고 범고래가 있는 수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목격한 광경은 범고래 한 마리가 천천히 수조를 돌고 있었고 그 등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축 처진 나체 상태의 한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신체는 차마 그대로 마주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알려진 범고래가 왜 하필 이곳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불이 꺼진 수조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키스카는 1979년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포획된 당시 나이 3살의 범고래였습니다. 그 이후 키스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지역에 위치한 마릴랜드 수족관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약 4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키스카는 이 시설에서 여러 마리의 범고래와 함께 지내며 수조 안에서 새끼도 여럿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조는 야생에서의 무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일 수밖에 없었죠. 키스카가 낳은 새끼들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죽거나 다른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동료 범고래들 역시 하나둘씩 수족관을 떠났고 2011년 이후 마린랜드에 남아있던 범고래는 키스카 한 마리뿐이었죠. 범고래는 가족 단위로 평생을 함께 이동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키스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수조 안에서 아무런 동종 개체 없이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키스카의 행동에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먼저 수조 벽을 따라 같은 경로로만 반복해 헤엄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같은 원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머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수조 유리나 콘크리트 벽에 머리나 몸을 밀착시킨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당시 시설 내부에서는 수조의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독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근본적인 수리 대신 염소를 과도하게 투입해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게 됩니다. 한 전직 직원은 수조 문을 여는 순간 강한 염소 냄새에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증언했죠. 그는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스카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아무런 저항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쇼를 망치지도 않았으며 눈에 띄는 폭력적 행동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수조 안에서 조금씩 달라져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1일 키스카는 수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마린랜드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키스카는 수조 밖으로 옮겨질 당시 이미 숨을 쉬지 않았으며 그날은 키스카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조를 벗어난 날이었습니다. 키스카의 죽음은 사고로 분류되지도 사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키스카의 죽음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조용함이 평온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키스카는 저항하지 않았고 그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무너졌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입니다.
같은 감금 환경에서 어떤 범고래는 이렇게 침묵 속에서 사라지고 어떤 범고래는 끝내 폭발한다면? 틸리쿰은 1983년 아이슬란드 인근 바다에서 포획된 수컷 범고래였습니다. 당시 나이는 2살 정도로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도 않은 무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시기였는데요. 어미와 함께 헤엄치던 중 갑자기 바다를 둘러싼 그물 안으로 몰렸고 그 이후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틸리쿰이 처음 도착한 곳은 캐나다의 작은 해양공원이었습니다. 그곳의 수조는 틸리쿰의 몸집에 비해 넉넉하지 않았고 환경은 단순했고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수조 안에는 이미 성체 암컷 범고래들이 있었고 틸리쿰은 그 무리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존재는 아니었는데요. 틸리쿰은 이 수조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리고 밀리고 수면 아래로 눌리는 일이 이어졌지만 틸리쿰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건 피하는 것도 맞서는 것도 아닌 그저 버티는 일 뿐이었죠. 밤이 되면 틸리쿰은 더 작은 철제 가두리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돌리기 위해 각도를 계산해야 할 만큼 빠듯한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아침까지 머물러야 했죠. 이 생활은 며칠이나 몇 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틸리쿰의 몸에는 이 시기의 흔적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빨 자국, 긁힌 상처, 그리고 늘 긴장된 상태의 움직임. 틸리쿰의 하루는 점점 예측 가능한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신호에 반응하고 요구된 동작을 수행하는 삶. 이 과정에서 먹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훈련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요구된 행동을 정확히 수행했을 때만 먹이가 주어졌고 실수하거나 반응이 늦어지면 먹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은 틸리쿰 한 마리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같은 수조에 있던 다른 범고래들 역시 함께 먹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죠. 그 결과 굶주린 상태의 다른 범고래들의 공격은 틸리쿰에게 더 자주, 더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훈련의 실패는 곧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그 갈등은 틸리쿰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틸리쿰은 훈련과 공연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번식용 수컷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틸리쿰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암컷 범고래들과 강제적인 교배에 투입되었고 이 역시 통제된 환경 안에서 이루어졌죠. 틸리쿰은 많은 새끼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새끼들과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새끼들은 자라기도 전에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틸리쿰의 일상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좁은 수조, 끊이지 않는 자극,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는 상태. 이 시기에 틸리쿰은 특별한 존재도 주목받는 고래도 아니었는데요. 그저 사람이 만든 환경 안에서 하루를 넘기고 다음날을 버텨내는 수많은 사육 범고래 중 한 마리였을 뿐이었죠. 수족관의 불이 모두 꺼진 뒤였습니다. 관객도 음악도 조련사도 없는 시간. 수조 안에는 기계 소리와 물살이 부딪히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름은 다니엘 듀크스. 다니엘은 조련사도 아니었고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범고래 공연을 반복해서 보며 고래에게 강한 집착과 애정을 보이던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는 범고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고래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다니엘은 혼자 수조 앞으로 다가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수조,
그리고 시야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몸. 그 이후에 수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결과는 숨길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틸리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조를 천천히 돌고 있었고 그의 등 위에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축 처져 움직이지 않는 남자의 몸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직접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는데요. 몸 곳곳에는 범고래의 이빨 자국이 가득했고 하반신은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했습니다. 특히 중요 부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조 안에서 오랜 시간 붙잡힌 채 살아 있었던 흔적을 그대로 남긴 상태였습니다. 범고래는 단순히 힘만 센 동물이 아닙니다. 고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종으로 상황을 학습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는 이 지능이 사냥과 협력에 쓰이죠. 하지만 수조 안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사육 범고래가 공격할 때 무작위로 몸을 휘두르거나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끌어당기면 저항이 거의 불가능해지는지를 반복된 경험 속에서 학습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니엘의 시신이 특정 부위에 집중된 손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은 이 일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충돌이나 단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날뛰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지한 채 행동이 지속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지능이 높은 존재가 출구 없는 환경에 오래 놓였을 때 그 지능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모든 것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수족관은 다니엘의 죽음을 무단 침입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정리했고 틸리쿰은 격리되지 않았으며 공연은 계속됐습니다. 관객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박수를 쳤고 마침내 숨길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2010년 2월 24일 이번에는 밤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도 아니었는데요. 공연이 끝난 직후 관객들은 여전히 수조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련사 던 브랜쇼는 수조 가장자리에서 틸리쿰과 짧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틸리쿰은 던의 팔을 물고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처음 몇 초 동안 관객들은 그 장면을 연출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던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지 않고 물 위로 붉은 흔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조련사들이 달려와 먹이를 던지고 소리를 내며 틸리쿰의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그는 던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조 안에서 던의 몸은 수면 위로 보였다가 다시 끌려 내려가기를 반복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결국 던 브랜쇼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직접 지켜봤고 그 장면은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던 브랜쇼 사건 이후 틸리쿰은 더 이상 공연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지도 못했죠. 여전히 수조 안에 남았고 전시용 개체이자 번식용 수컷으로 계속 이용됩니다. 그렇게 틸리쿰은 2017년 35살의 나이에 폐 감염으로 죽게 됩니다. 야생에서 범고래가 50년에서 길게는 80년까지 산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삶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범고래는 원래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범고래는 가족 단위의 무리로 움직이며 평생을 함께 보내죠. 사냥도, 이동도, 휴식도 모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범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황을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체마다 성격과 역할이 다릅니다. 무리마다 사냥 방식과 의사소통 방법이 다를 정도로 환경과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그런 범고래가 수조에 들어오면 삶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죠. 먼저 이동이 제한됩니다. 야생에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칠 수 있는 몸은 수십 미터 남짓한 공간 안에서 같은 경로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무리에서 분리되거나 함께 있던 개체들이 사라지면 그 공백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범고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극이 사라집니다. 야생에서는 사냥, 탐색,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수조에서는 하루의 대부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하고 정해진 먹이를 받는 삶. 이 환경에서 몸은 살아있지만 뇌는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조건들이 겹치면 범고래의 행동은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경로를 반복해 헤엄치거나 오랫동안 물 위에 멈춰 있거나 벽이나 수조 가장자리에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이런 변화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알려져 있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쌓이면 공격성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특정 고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금된 범고래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몸에도 남습니다. 야생의 범고래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곱게 선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 있는 범고래들의 등 지느러미는 시간이 지나며 아래로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움직임의 제한, 수면 위에 머무는 시간 증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겹친 결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꺾인 등 지느러미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이 고래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처럼 남습니다. 틸리쿰의 변화 역시 이 구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난폭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설계된 환경 안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을 뿐이었죠. 같은 수조에서 살았던 두 마리의 범고래가 있었습니다. 같은 벽, 같은 물, 같은 인간의 시선 아래에서요. 하지만 그 안에서 두 고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망가졌습니다. 키스카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키스카는 혼자가 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은 줄어들었고 반응도 사라졌고 결국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죽었죠. 그래서 그 죽음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틸리쿰은 달랐습니다. 수조 안에서 쌓여온 모든 긴장과 혼란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고래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인 고래, 살인 고래. 두 고래 모두 사람이 만든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고래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고 다른 한 고래는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히면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알려진 범고래. 그 믿음이 깨진 곳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만든 수조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고래를 살인 고래로 만든 걸까요? 지금까지 미스티어였습니다.